지난해는 독일한테 주어를 당해가지고 지금 일본은 세계 4위까지 떨어졌어요. 앞으로도 인도에게 주어를 당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일본 젊은이들이 이제 일본이 가만히 없구나, 특히 우수한 일본 애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IMF 때 한국이 했던 거하고 비슷한 것을 일본이 해야 돼요. 그때 일본이 오히려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즈덤 칼리지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경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완전히 극적으로 옮겼을 때는 한국에 온 지 15년째였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특히 일제간점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간점기의 자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어요. 일제간점기니까 당시 한국에 있었던 일제가 45년에 폐정하면서 책이나 그런 것을 다 놓고 나갔어요. 무거우니까. 사실 20만 권 정도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제 박사 논문은 그러한 내용을 많이 연구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계속 그 부분을 연구하려고 마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일본에 돌아가 버리면 계속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여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결심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 15년간 살면서 한국을 너무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게 되지 않으면 국적으로 바꾸는 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당시는 제가 2002년에 그러한 결심을 했어요. 그때 한일 월드컵 있어가지고 한국이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계속 좋아지고 국적이라는 개념도 많이 좀 사라지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굉장히 비슷한 환경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기대를 한 거죠. 그 기대는 거의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그러한 당시에 상황이 있었고, 저는 현재 한국에 온 지 37년이 됐고요. 국적으로 완전히 한국으로 옮긴 지는 그게 2003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22년째가 됩니다. 사실 일본의 바브ル시절은요, 1991년까지거든요. 그냥 6년이에요. 너무 짧아요. 그리고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밖에 일본의 그러한 버블이라는 것은 일본 안에서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르탐 이런 거였어요. 일본 도쿄만의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게 됐어요. 굉장한 부자가 된 거죠. 하루아침에 벼락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 옥션, 세계적인 옥션에 일본인들이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세계적인 옥션에 일본 사람은 그림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자가 된 일본인들이 세계적인 그런 피카소의 그림이라든가 그런 거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등장하여서 또 일본인들이 아주 비싼 것을 낙찰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뉴스가 계속 일본에서 나왔고, 또 콜롬비아 영화사라든가 세계적인 영화사, 일본 사람들이 그때 다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Japan is number one,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책까지 나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탈락했다라기보다 아직은 선진국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미래의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선진국이다. 선진국의 하나의 순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게 현재 일본의 상황이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을 IMD라는 스위스의 기관이
계속 매년 발표를 해요. 그게 65개 국가에서 경쟁 랭킹을 내는데요. 한국은 20위거든요. 2024년까지의 상황에서 보는데 일본은 38위예요. 한국보다 훨씬 밑이에요. 계속 일본은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 면에서 일본은 옛날에는 G2였잖아요. 미국 다음에 경제 대국이었어요. 그러나 2015년에 중국한테 주요를 당해가지고, 지난해는 독일한테 주요를 당해가지고, 지금 일본은 세계 4위까지 떨어졌어요. 앞으로 또 인도에게 주요를 당한대요. 그게 일본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만회한다, G2가 된다, 그러한 가망이 없어요. 이게 일본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 물론 한국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출산율이 낮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한국도 문제가 되지만 일본은 먼저 엄청난 문제가 됐어요. 일본에서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그 식품이에요. 식량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느낀다라는 일본인들이 거의 90% 정도입니다. 특히 쌀값이 2배 이상 올라갔고요. 그리고 야채 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일본에서 식량품 중에서 많이 올라간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식품의 값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공공요금입니다. 전기 그리고 가스 요금이죠. 이런 게 또 수입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쭉 엔조 기조였기 때문에 엔조이면 수입할 때 어렵잖아요. 아주 비싼 엔을 많이 지불을 해야 해외 것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동차 기름값도 올라갔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물가 상승 품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인들이 특히 가정을 그리는 사람들이 주부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물론 개인으로 혼자 사는 분들이 다 어려운데요. 일단 슈퍼마켓이라든가 갈 때 싼 곳을 산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난 곳도 팔아요. 그런 것 중에서 괜찮은 것을 사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외식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서 집에서 해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진 이유는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 바블이 91년에 붕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상당히 그 어려운 시절이 도래했습니다. 특히 90년대의 말쯤은요, 취업빙하기라고 하여서 취업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프리타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평생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현재도 있지만 그때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먼 쇼크라는 게 오죠. 그 2008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일본 회사들은요,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먼 쇼크라든가 버블 붕괴라는 것이 올 것이다, 10년에 한 번 정도 오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기 시작합니다. 내부 유보분이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투자하지 않았던 거죠. 인적 투자해야죠. 사원들을 교육해야 하잖아요. 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했고, 그리고 소르비 투자도 상당히 소홀하게 했어요. 그리고 IT화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까지 일본은 성공했기 때문에 20세기까지의 일본 기업의 성공은 IT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사람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IT화, 또 요새는 AI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은 혁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IMF로 아주 고통스럽게 혁신하고 있을 때 일본은 되도록 사람을 자르지 않고,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초임금을 수용하겠다. 이거 노사가 많이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월급이 거의 최근까지만 해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거의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 가면 물가가 싸죠. 그 수입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했냐. 결국은 인건비를 쓰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여서 회사가 버텨왔어요. 그거는 싸게 물건을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 개념이 있었어요. 일본 회사에. 왜냐하면 중국의 싼 제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요 20세기까지는 아주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 그것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먼저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싼 게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도 물가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런데 중국이 계속 이게 품질이 좋은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일본 안에서도 중국 제품이나 한국 제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이 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전해해고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전신고용 아직도 남아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일본에. 그리고 연공 서열 계속 회사에서 일을 한 사람이 별로 우수하지 않아도 지금 최신의 기술을 몰라도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신입생들이 월급이 작아요. 굉장히 일본의 좋은 회사라고 해도요. 일부를 제외하고 한국의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 같은 좋은 회사 일본의 대기업에 들어가도 초봉이 한국의 원으로 말하면 아직도 25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일본 젊은이들이 이제 일본이 가만히 없구나. 특히 우수한 일본 애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해외로 인재가 유출되는 사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들이 빨리 그만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처럼 그것을 강하게 또 말을 못해. 그러니까 시위를 안 하는 일본 문화가 있어가지고 한국 같으면 아마 시위를 많이 했을 거야. 혹은 강하게 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가만히 그냥 잡는 사람들이 70%래요. 한국이나 세계에서는요 반대래요. 잡는 사람들은 30%. 일본은 70%가 참아. 그런데 대신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회사를 떠나버려.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적인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일본 회사들이 어렵습니다. 그런 선진 기술이 필요한 회사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카우트 문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공 서열 이곳을 완전히 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카우트 해오면 아주 좋은 자리에 앉혀야 하잖아요. 이게 잘 못해 일본이. 그러니까 스카우트 해와도 뭔가 조금 낮은 자리 앉힐 수밖에 없어요. 연공 서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왜 너는 그 외부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나이도 어리다. 이거는 일본에서는 아직은 인정을 못 받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헤드헌팅 얻는 거 아니지만 극히 일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심각하죠. 일본은 노동이라는 것은 15세부터 64세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노동력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입니다. 훨씬 그 이전이죠. 그리고 일본 전체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08년입니다. 그래도 뭐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젊은 사람들은 또 일본에서는 소자화라고 해가지고 초출산이죠. 한국만큼은 그 출산율이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본도 1.2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비상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로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적어져 가지고 65세 이상의 초고령층이 지금 30%나 있어가지고요. 가까운 찬내에는 3명 중 한 사람은 65세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먼저 화력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지혜가 발휘돼가지고요.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바로바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는데, 그러나 일본이 전체적으로 노령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좀 패기 있게 뭔가 위기원을 말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노인들의 그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의 비용,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온 것입니다.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빨리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고 일본은 조금씩 가고 있지만 이미 일본은 많이 간 곳입니다. 일본의 가전, 전자제품은 우수하다.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요새 일본의 굉장히 대기업의 전소기를 산 사람들의 뉴스가 일본에서 최근의 이야기예요. 화제입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메이커의 전소기를 샀대요. 그런데 일단 1년 정도 돼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아졌대요. 그렇게 하여서 연락을 했더니 부품이 있잖아요. 그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없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20년 정도는 부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이에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너무너무 놀랬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일단 그 새로운 부품이 아니라 그냥 그 고장을 수리하여서 일단 썼대요. 그런데 3개월 후에는 다시 고장이 나가지고 완전히 고장이 돼가지고 폐품이 됐대요. 옛날에 일본 제품이면 이거는 거의 10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1년 3개월 만에 폐품이 됐다. 현재 일본의 가전제품의 문제는 그런 데 있다. 일본 제품은 한 번 사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은 한국 분들이 지금도 갖고 있을 텐데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한국 제품이 훨씬 우수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 일본, 지금 그거 아니다. 그러한 시대가 지나갔다. 이러한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워렌 버핏은요, 지정학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은 반도체로 대단히 유명한 대만의 TSMC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모르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다 바라버렸다고 합니다. 대신 일본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전하다. 제가 보기에는 안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은 그렇게 생각하여서 일본의 총합3사 5군데 주식을 늘렸어요. 현재까지는 8% 정도씩 갖고 있었는데 이토츠라든가 마르벤이라든가 이거는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사실 그것을 10% 가까이 주식의 그러한 비율을 많이 늘렸어요. 일본 종합산사하고 합의가 있어요. 10%까지는 보유해도 된다라는 게 있대요. 근데 거의 한 개까지 샀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일본 주식이 전체적으로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요새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말합니다. 이렇다면 일본의 종합산사는 글로벌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N으로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N이 지금 싸니까 N조의 장점이 있어서 N으로 많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N조라는 것도 생각하여서 그래서 그 산사의
배당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일본 전체 주식이 아니라 일본 안에서 아마도 앞으로의 잔내성이 있다라고 그 사람이 생각한 그러한 종합산사 주식을 지금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가 말하자면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안 했던 거, 피해왔던 것을 해야 돼요. 그거는 수술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는 IMF 때 한국이 했던 거하고 비슷한 것을 일본이 해야 돼요. 그때 일본이 오히려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고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통 이거 말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연공 소열 당장 그만둬야 하고 전신고연제 이것도 그만둬야 하고 확실하게 미국 스타일의 경영 방식, 한국은 거의 미국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을 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IT화에 성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고 일본 사람들은 30%는 지금도 주민번호가 없습니다. 완전히 주민번호가 없으면 완전한 IT화라든가 그런 디지털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러한 굉장히 일본 경제의 미래를 사실 조회하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본의 후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경제에 대해서 극히 일부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경제를 배우는 것은 따라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본 경제를 배워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한때 특히 20세기에는 굉장한 경제 대국이었지만 그러한 경제 대국도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계속 추락한다. 이러한 부분을 확실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